이거 서모야 이거 버튼 누르면 안 돼. 노트.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구경 났어. 진짜 세상 이런 재밌는 왕뚜껑. 고양이 없이 고양이 검사 결과들로 진료가 가능할까요? 지방에 살아서 고양이를 데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고양이가 없어도 상담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검사했던 자료를 다 챙겨가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고양이 데려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방이 안 돼요. 아. 약을 처방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고양이 상태에 대한 상담, 진료 가능합니다. FISS 주사 부위 6종에 대해서 사람들 알려주면 좋겠다. 저희 애기가 백신 맞다 주사 때문에 아이고. 일어나는 암으로 죽었어요. 주사 맞는 부위만 바꿔도 살 수 있는. 제발 이 질병에 대해서 널리 퍼뜨려주세요라고 했는데 FISS라는 거는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살코마라는 악성 종양이 만들어지는 이제 고양이에서 좀 잘 발생하는 6종의 개념인데 암입니다. 암. 1000마리에 1마리 정도의 비율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 예방접종을 할 때 사지 말단 부위 에 접종을 하는 것을 북미 고양이 수의사 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사지 말단부에 접종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사지 말단부에 접종을 하고 그쪽에 염증이나 종괴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암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절단하면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접종하는 부위가 이 견갑 부위. 알았어 애기씨. 애기씨 화났어. 이 견갑 부위라고 하는 이쪽 부위에 예방접종 주사를 많이 넣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피부를 들으면 보이시죠? 되게 이 피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이쪽 부위에다가 그냥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 쪽 끝 부분 말단 부위는 이런 피하 부위가 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민하거나 공격성이 좀 강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실 접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접종 부위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나면 예방접종 부위를 한 달 정도는 잘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멍울이 생기거나 했다면 수의사와 상담해서 이거를 마사지를 하면서 관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이걸 적극적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그 멍울을 자리 잡기 전에 제거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호자의 몫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종 부위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주사를 맞은 자리를 보호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만져보면서 거기에 멍울이 생겼는지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지는지 이러고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종종 봐요. 주사 부위가 암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도 결국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신에 퍼져가지고 전이 돼서 무지개 다리 건너는 고양이들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부분 다 인지하시고 주사 처치 받은 고양이들 열심히 잘 만져보는 거 요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병원 가서 다리에다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 무례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무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애가 이러고 있어 막. 접종을 다리에 꼭 놔주십시오 이러면 방법은 마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저는 수의사의 판단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사지 말단부에 접종을 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 고양이도 구성애가 강한가요? 없어. 심지어 고양이들은 한 번에 여러 아빠의 새끼들을 임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끼들이 태어났어. 근데 아빠가 누군지 뚜렷하면 괜히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가 아닌 애들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 딱 블라인드 쳐버리는 거야. 생존 특화구나. 유전자 검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그래서 저 중에 내 새끼가 있는 거 확실하니까 공격은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 정도. 엄마 고양이는 당연히 모성애로 새끼를 케어를 하는데 아빠 고양이는 그냥 엄마 고양이랑 교미를 하고 나면 빠이빠이야. 자기 새끼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뭐 그 신경 안 씁니다. 식사 중에 죄송한데 양이가 72시간째 응가를 안 해요. 변비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며칠까지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는 게 맞을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자주 안 가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까지가 보편적인 선이죠. 고양이들은 어떤가? 고양이들도 비슷해요.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자주 안 가면 이틀에 한 번. 근데 이틀에 한 번도 잘 안 간다? 이거는 그냥 변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상적인 시기를 하는데 배변을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것도 약간 변비기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평균치보다는 덜 싸니까. 근데 3일 동안도 배변을 잘 안 한다. 근데 이때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 식욕이 괜찮은가? 정말로 이게 변비가 심한 애들은 나중에 토하고 못 먹어요. 아예 장이 막힌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 일주일간 이제 배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틀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보던 애가 최근 들어서 3일 단위로 뭔가 배변 패턴이 바뀌었다? 이거는 변비로 넘어가는 게 맞고 그 전보다 배변을 쉽게 잘 못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첫 번째 식이섬유. 보통은 이제 차전자피를 먹인다거나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분 섭취 되게 중요합니다. 물 충분히 먹어야지 배변이 좀 편해지거든요. 짜먹는 간식탕, 음수량을 늘려주기 위한 이 추가적인 관리, 그리고 여기에 유산균제, 급여 정도. 근데 여기에서 관리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배변을 무르게 하는 물약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가루약 형태의 것을 먹여서 배변을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 운동성을 늘려주는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노령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관절염이 있으면 아파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병원 가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또는 화장실 모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고양이가 사이가 나빠서 화장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려할 게 좀 많다. 되게 다각도로 봐야 되는구나, 변비는. 아니 집에서 고양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싸움이 벌어져서 얘가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가 된 거야. 근데 여기다가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먹여.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에다 배변 실수를 뿌리고 다니겠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양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양치를 잘 못 시키다 보니 어금니가 누래졌더라고요. 스케일링을 빨리 받는 게 나을까요? 스케일링은 받는 게 무조건 좋죠. 마취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동물병원에서 마취 프로토콜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동물병원의 마취 프로토콜을 비교를 해보자면 달려있는 모니터링기 개수 자체가 달라요. 사용하는 마취 약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사전에 하는 검사 항목 가지수도 달라요. 수의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와, 그때는 그렇게도 마취하고 수술이 진행이 됐었네?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의학 자체가 이제 발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인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세팅만 돼 있고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인원만 있다고 하면 마취에 대해서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스케일링 정도는 특히나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14살 고령묘인데 몇 살까지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나이와 마취를 연관지어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는 비과학적입니다. 왜냐면 사람도 요새 건강검진하면 신체 나이 알려주더라고요. 뭐 근육이나 혈관계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이 평가가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14살이지만 검진상 신장, 뭐 간, 심장 각각 장기들 나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마취를 하기에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 후에 마취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길냥이를 데리고 왔는데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자꾸 발정난 것처럼 울어요. 밤에 쫓기나요? 그거는 영역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 불안감이 되게 극대화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단순 발정이 아니고 아직 길에서 살던 이 친구가 새로운 영역지로 오고 나서 적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시간이 약일까요? 당장은, 왜냐면 지금 약을 먹기도 애매한 게 임신 상태면 안정제를 먹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중량으로 먹였는데도 먹이 퍼즐을 사용하면 사료토를 왜 하는 걸까요? 근데 가끔 있어요. 상담하다 천천히 보면 먹게 되잖아요. 먹이 퍼즐 할 때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사용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가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먹이 퍼즐 쓸 때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구토 횟수가 높은가? 아니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먹이 퍼즐 사용했을 때 약간 구토가 횟수가 좀 잦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먹이 퍼즐 그 제공을 하실 때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것도, 왜냐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뭐 막 구석구석 어렵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난이도 쉬운 거에 재미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급여 패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예민한 상태였는데 저를 피가 날 정도로 물고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라 저를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 양이가 예전처럼 저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많이 걱정입니다. 이대로 거리가 벌어지가 좀 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피가 날 정도로 물고 놀랬다면 그때 나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놀라서 질렀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양이도 같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그냥 거리를 뒀을 때 이 친구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면 괜찮은 거고 그래도 계속 안 다가오고 무서워한다 라고 하면 네, 요거는 추가적으로 차라리 빨리 안정제 투약해서 거리 좁히는 거 그리고 다시 스킨십 하는 거 스킨십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간식 같은 거를 같이 주면서 요 정도 거리를 좁혀보는 거 이런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미안. 오랜만에 라면 먹고 무엇이든 물어보자 하니까 제가 기운이 안 빠집니다. 역시 탄수화물이 뒷심이 좋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하고 싶진 않지만 먹었으니까 움직여야죠. 네, 혈당 스파이크 생기지 않도록 저는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